음, 질문을 또 한번 보고 갈까요? 음, 그레이님, 벅서 헤스웨이 미팅 내용 조금만 봤어요. 그냥 뭐, 그 중국 안 좋다라고 얘기했던 부분하고, 그 다음에 뭐, 테슬라 얘기 잠깐 하는 거, 뭐, 그런 거 정도? 그 부정적인 사인을 보냈나요? 제가 정확하게 안 봐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버핏 같은 경우는 일단 일본을 사고 있고, 그 다음에 미중 갈등 부분에 있어서 지역적 갈등 부분을 생각해서 계속적으로 뭐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서 파지티브하게 보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거기다 은행주 다 팔았잖아요. 많이 팔았잖아요. 예. 그런 상태라서 파지티브하게 보고 있는 것 같진 않습니다. 그냥 그 포지션만으로 보면. 그리고 이제 그 제 뇌피셜로 하는 건데 하도 이 CFD 얘기도 많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저는 누가 팔았고 누가 샀고 뭐 누가 뭐 정치인 그다음에 재벌들 누가 있고 뭐 의사 변호사 이런 얘기는 다 둘째치고 저는 모르겠고요 솔직히. 예. 그리고 이제 그거는 이제 뭐 감독원이나 거래소에서 조사를 해서 진짜로 이제 실형을 엄청 세게 때려야죠. 이 정도 그 이슈를 만들었으면.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 오늘 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얘기하는 속젠발 CFD 사태라고 얘기를 계속 하는데 CFD가 문제냐 아니 파생 상품이 문제냐 하다못해 찌라지에는 뭐 파생 상품을 가지고 뭐 파생 상품 전문가들이 무슨 디자인을 했고 막 이랬으니 무슨 파생 상품 전문가 제 생각에 그 안에 아무도 없을 것 같고요. 예. 예. 그냥 그 레버리지 한마디로 신용 가지고서 수급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사람들 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여기서는 CFD 공매도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레버리지를 이용한 매매 실패다. 누군가가 배신을 했거나 그리고 리퀴디티를 고려하지 않은. 왜냐하면 리퀴디티를 너무 고려해서 잘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데 그게 리퀴디티라는 게 한쪽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리퀴디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결국 실패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뭐 배반이 됐던 뭐 대주주가 팔았건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전체 그림으로 보면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슈는 레버리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제 쭉 설명을 드릴 거는 좀 오래 전에 있었던 일들부터 쭉 갈 거예요. 음. 그래서 그 2021년도 4월 아케고스 비랑 사태가 있어요. 그래서 그림은 그냥 텐센트 뮤직 한 종목만 가져왔어요. 그리고 계속 제가 써드리면 유동성과 레버리지가 플러스예요. 플러스 두 개가 겹쳐진 사태다. 이것도 결국은. 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계속 올렸죠? 게다가 CFT 뭐 반대 매매 나온다 그러면서 이렇게 떨어졌죠? 그리고 옆으로 쭉 가서 이 밑에도 아마 계속 더 떨어졌을 거예요. 중국이라서. 네. 이런 상태가 됐어요. 2021년도 4월이에요. 아케고스 사태. 이때도 CFD였고 토탈 리턴 수합 얘기 나왔고 그래서 아케고스가 망했고 CS가 망하는데 일조를 했고 굉장히 큰 사건이었죠. 2022년도 5월이에요. 루나 사태예요. 아까 이 차트와 이 차트를 보시면 유사점이 있죠. 이렇게 쭉 내려가죠. 여기처럼 이렇게. 이걸 그때 뭐라고 불렀냐면 데드 스파이럴이라고 불렀어요. 이게 뭐냐면 매도가 매도를 부른다는 뜻이거든요.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올릴 때도 마찬가지로 자기네가 물량 관리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루나를 올렸던 거고 거기서 반대 매매가 나오면서 꺾이고 나니까 그 알고리즘이 동작할 리가 없죠. 계속 매수할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결국 이슈가 생겼고 그 안에서 보면 결국 레버리지를 해서 코인들은 거래가 됐고 그러니까 그게 공격을 오픈한 데이터를 오픈하니까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었고 네. 그래서 결국은 차트가 여기나 여기나 비슷하죠. 여기서 얘는 끝났죠, 이제 얘는. 하지만 얘네들은 거래는 계속되고 있죠. 주식이니까. 네. 그 다음에 4월 24일 SG 발 CFD 사태예요. 네. 아까 이거 모양이 어떠세요? 되게 비슷하죠? 네, 되게 비슷해요. 네. 결국 이것도 유동성과 레버리지예요. 이게 다우 데이터 차트거든요. 트레이닝 뷰에서. 그러면 쭉 이렇게 옆으로 계속 기는 거를 이게 기어서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내려온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뭐 나머지 주가들은 이렇게 올라간 것들도 있나 보더라고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간 것도 있는데 차트들은 거의 비슷하고 올라간 상태들 거의 비슷하고 이런 모습을 다 보여줬어요. 이번에 이 속젠발 CFT 사태가.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 속젠발 얘기하기 전에 저는 그냥 차액 결제 CFD 거래 흐름을 먼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 CFD
결제만을 보면은 지금 여러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이 CFD 안에는 여러 가지 주문들이 섞여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CFD 거래는 토탈 리턴 수합과도 아주 유사해요. 예. 기관들이랑 거래를 하고 있으면 장외 파생으로 토탈 리턴 수합이고 개인들이랑 마켓 메이킹을 하면서 매매가 되고 있으면 CFD나 마찬가지 CFD라고 불리우는 거예요. 결국 이거는 그냥 개인하고 증권사랑 둘이 거래하는 장외 파생 상품이에요. 증권사가 망하면 이 장외 파생 상품 거래에 대한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돈을 주고받을 때는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받을 돈이 많은데 증권사가 망했다. 그러면은 못 받는 거예요. 그 돈은. 신용이 완전히 다른 거라고 보시면 돼요. 신용이 완전히 다르다. 왜냐 거래소 거랑 완전 다르고 증권사 거와 내가 거래하는 거다. 그래서 CFD 거래 증권사가 있으면은 내가 거래를 하잖아요. 그러면 증권사가 망하면 이 거래 계약은 이수할 수 없어요. 거래소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증거금을 실제로는 상방이 주고받아야 되는 건데 원래 항상 개인 투자자들은 증거금을 넣기만 하죠. 왜냐하면 얘네가 개인보다는 크레딧이 좋으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는 여기만 보여요. 여기만. 이쪽만. 근데 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CS는 CS 속제는 어디 들어가 있었냐면 여기 들어가 있었어요. 예. 속젠이 S사가 이제 속젠, C가 뭐 CIMB, 그다음에 뭐 M은 모건 스탠리 등등등 엄청 이제 많은 외국계 IB들이 있고, 그다음에 국내 증권사들도 뭐 맥커리 같은 데는 맥커리가 아니라 메리츠 같은 경우는 자체 해지하는 경우는 이거를 외사한테 안 맡기고 자기가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무슨 일을 하나 하면 여기서 주문이 나가면 하잖아요. 이렇게 CFD 주문이 들어가면은 자꾸 이제 뭐 그 마진 트레이딩 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실제로 증권사들은 그런 일을 하지 않아요. 리스크 관리자가 다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그 안에서 네팅된 포지션만큼을 밖에 나가서 주식시장에서 실제 주식 거래를 해요. CFD 매수가 들어가면 실제로 여기서는 주식 매수가 들어가요. 그래서 주식 거래소에서 매수한 다음에 매수된 게 이쪽 체결이 들어오면 CFD 매수했다고 이쪽에 넘겨주고, 그러면 이쪽 넘겨주면 이 거래사에게 CFD 거래자에게 매수 매도를 확정시켜서 여기다 넘겨줘요. 그리고 그 기록을 계속 남겨놓고 거기서 이제 수수료뿐만이 아니라 이자, 그 다음에 매도했으면 대차 비용 이런 것들을 다 넣어서 매일매일 정산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증거금이 모자라면 반대 매매 당연히 나가요. 그러면은 결국은 이제 이렇게 움직이는 데 있어서는 매도를 치려면 또 어떤 일을 해야 돼요? 주식 대차 시장에서 주식을 차입해다 매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IB 증권사 중에 모간스탠리가 제일 대차를 크게 가져가는 데여서 결국은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고, 나머지 애들도 다 모간이나 이런 데서 다 주식을 빌려다 해요.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 CFD 안에는 대차 시장까지 연결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쪽 밖에 제가 안 그랬지만 당연히 머니마켓, 그러니까 이 외국계 은행도 어차피 어디선가 돈을 빌려다 사는 거거든요. 항상 자기 돈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여기서 빌려오는 대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었을 거예요. 금리가 올라가면서 달러 금리가 계속 올라가니까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그걸 다 여기 한국에다 차지하거든요. 다 여기다가. 그러면은 결국은 당연히 CFD에 대한 비용도 증가하고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이번 건에 대해서는 대차가 의미가 없었죠. 일단 매수 작전이었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다 돌아가고 있어서 얘네가 다 연결이 돼 있다. 그리고 CFD의 원천은 기본적으로 수급에 문제가 있어요. 신용하고는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 돼요. 주담보대출하고도 되게 비슷해요. 선물하고도 비슷하고 주식 선물하고도 비슷하고 다 증거금 넣고 거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CFD를 하는 이유는 레버리지를 써서 수익을 극대화하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돈이 없으면 CFD를 쓰거나 아니면은 가지고 있는 주식을 맡기고 돈을 빌려서 주담보대출을 해가지고 주식을 더 사거나, 또는 신용거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신용거래로서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거죠. 근데 이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이 모든 일들이 다 2.5배로 다 한정이 돼서 다 막혀 있어요. 똑같이.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보면은 CFD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CFD가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공시를 하고 못하고 이런 이제 프로세스상의 이슈들은 있어요. 달라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증권사의 순자본 영업 비율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건드리느냐 이런 게 따라서 되게 달라요. 그런 부분들은. 그거는 이제 거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신경 쓸 거 없는 일이잖아요. 내가 주식을 넣으면 어떻게 움직여서 어떻게 시장이 돌아가는지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다가 제가 볼 때는 그냥 여기서 열로 넘겼을 때 마진콜이 나왔고, 마진콜 나와서 그냥 막 던진 거죠. 계좌에서 마진콜 나오면은 A, B, C, D 9종목 가지고 있다 그랬는데 한 종목 했는데 돈 갚아, 돈 못 갚아, 그럼 딴 거 다 판다. 그리고 딴 걸 다 룰루 팔아가지고 계속 도미노가 된 거죠. 그게 아까 여기서 말씀드렸던 이런 유동성 레버리지에 걸린 이 상태랑 똑같죠. 아케고스도
파산할 때 똑같은 현상을 그대로 겪었어요. 그래서 이때 2021년도 뉴스를 제가 가져와 봤어요. 2021년도예요. 예. 지금 2023년도죠. 예. 그때 글로벌 투자은행들 막대한 손실, 아케고스 사태, 제2의 아케고스 발생하나 이러면서 이제 쭉 나름 뉴스를 잘 써놓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CFD 거래라는 계약을 맺고서 자금을 11조를 빌려준 11조 손실이 난 거죠. 자금 빌려줬다가 레버리지로 빌려줬다가 결국 팔았는데 못 판 거예요. 원래대로 따지면은 반대매매 나가서 팔리기만 하면은 증권사 손실이 나지 않아요. 근데 안 팔린 거예요. 지금도 똑같이 안 팔린 거예요. 왜냐면 하맞고 계속 떨어지니까. 그래서 그 안 팔린 것 때문에 기본적으로 계속적으로 손실이 있고 이슈가 발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 UBS 같은 경우 이제 뭐 UBS, CS 이런 데도 이제 난리가 났었죠. 이때 그 손실들 뭐 몇 조 원이다 그러면서 이것도 CS가 망하는데 1조를 했죠. 그래서 CFD가 그럼 뭐냐? 라는 건 이제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손익만 결제한다, 레버리지가 있다, 2.5배예요, 지금은. 그리고 자유로운 차익 공매도, 자유로운 차익 공매도가 아니라 아까 보여드린 이 그림에서 얘네가 차입해 온 거에 맞춰져서 실제로 차입 비용을 매겨서 공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차입 비용도 종목마다 다 달라요. 그 다음에 만기도 다 다르고. 그 다음에 이건 장외 파생 상품만이고 전문 투자가만인데 전문 투자가는 연소득 1억 이상에다가 순자산 5억, 그 다음에 전문가 라이센스 있는 사람들, 그리고 1년 이상 동안 금융 투자 상품을 5천만 원 이상 잔고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제 전문 투자자로 이게 요건이에요. 개인 전문 투자자 요건. 근데 이 개인 전문 투자자 요건을 그래서 이걸 너무 낮춰줬다. 왜냐면 이게 또 사모펀드는 우리 가입 못하게 해서 개인들만 뭐 좋은 상품 못 가입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러면서 하도 또 이슈들이 많아서 이거 낮춰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말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투자자들도 말이 계속 바뀌고. 그 다음에 이 부분들 같은 경우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자 비용. 매수할 때는 돈 빌려서 사주는 거니까 주담대 2.5배니까 1.5 자기 돈 1 넣어놓은 거에 대해서는 이자를 안 붙이더라도 1.5배에 대해서는 이자를 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자 수익이에요. 그리고 대차. 매도할 때 차입해 와야 되니까. 그러면 지금 이걸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 금융기관이 원하는 거는 안정적인 수익이에요. 이 증권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수수료 수익을 중요시 여기고 예대 마진을 중요시 여겨요. 부도만 나지 않으면.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자 수익을 더 선호해요. 그래서 결국은 증권사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자 소득을 더 원하거든요. 그냥 수수료보다. 수수료 매매 수수료가 제일 좋은데 매매 수수료가 거의 없잖아요. 요즘은 국내 주식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에 계속 포커스를 맞추고 레버리지를 쓰라고 종용하게 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근데 이게 이 뉴스에서 또 나오는 뉴스 중에 하나는 모간 스탠리 손실액이 1조 원으로 1조 157억으로 확인됐다. 이 당시에. 담보로 잡고 있던 아케고스의 비아콤 CBS 주식 4,500만 주를 빠르게 블록딜로 처리했지만 큰 손실을 피하지 못했다. 지금도 이 블록딜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블록딜 지금 키움 회장님이 블록딜 했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블록딜에 대한 것도 사이즈가 너무 커서 시장에 왜곡을 줄 것 같으면은 블록딜이라는 걸 해요. 블록딜이 뭐냐면 그러니까 팔고 싶은 사람이 내가 이거 얼마 디스카운트 할인해주면은 이거 한 번에 뭐 600억 사갈 수 있는지 알아봐줘. 그리고 모간 스탠리에다 전화를 하면, 예를 들면 모간 스탠리가 이번에 사갔으니까, 그러면은 보통 이런 IB들은 퍼실리테이션 데스크라는 게 있어요. 일단 고객이 큰 금액의 물량을 팔겠다고 얘기하면 저희는 그걸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자기네들이 여기저기 다 물어보고 전화를 한 다음에 팔 수 있는 물량과 팔지 못하는 물량을 다 정의를 하고, 그래서 못 팔더라도 그러면 내가 한 3일 동안 또는 5일 동안 팔면 어느 정도까지 할인하면 다 팔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그걸 한 번에 매수해서 그 기간 동안에 잘 팔아서 남는 금액이 자기 수익이 돼요. 거의 프랍 데스크처럼 운영이 돼요. 그래서 국내 증권사 프랍들도 블록딜만 했던 분들이 꽤 있었어요. 그랬는데 예전에 이 아케고스 이후로 막 블록딜에 대해서 하도 조사 많고, 그 다음에 공매도에 대해서도 조사 많고 이러니까 이제 뭐 많이들 줄였어요. 그래서 결국 블록딜은 뭐냐면 매수 매도 사이즈가 큰 거를 가지고 한 군데가 사간다.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자기가 알아서 이걸 잘 팔아내는 거래를 퍼실리테이션이라고 부르고, 그거를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냥 모간 스탠리가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시장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냥 그 주식을 그냥 브로커들한테 얘기해서 브로커들한테 팔았구나. 그러고 나서 이걸 퍼실리테이션 데스크가 받아갔으면 퍼실리테이션 데스크는 이번에 되게 많이 깨졌겠구나. 왜냐면 차트 보면은 팔지 못했을 것 같거든요.
600억 받아가가지고 지금 못 팔았죠. 그래서 이제 완전 거기는 이제 1년 장사 다 망쳤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처럼 모간 스탠리의 손실액이 발생하는 것처럼. 그래서 모간 스탠리 손실액이 이번에도 한국에서 발생하지 않았을까? 이런 것들이 뭐 얼마일지는 모르겠지만 공시나 이런 것들 보면 다음에 모간 스탠리 나오지 않을까? 한국이 또 나오면서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토탈 리턴 수합, CFD 계약, 그 다음에 증거금, 마진콜, 아케고 수습에 실패했다. 지금 나오는 우리 뉴스에서 나오고 있는 거 단어 그대로 다 나오고 있어요. 증거금의 마진콜 얘기 그대로 나오고 있죠. 그리고 모간 스탠리도 그대로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은행들 손실 본다라는 규모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때 아케고스는 회사니까 펀드가 파산하면 돈 다 날리는 거예요, 그냥. 예. 증권사 입장에서는. 물론 뭐 아케고스랑 또 뭐 소송하고 그래서 비황이 가진 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뭐 이제 법정에 가서 법정 다툼하고 있겠죠.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그거 전부 다 이제 구상권 청구해가지고 이제 개인들한테 받아가려고 난리치고 있을 거고 신용 가지고 난리를 치겠죠. 그게 결국은 똑같은 이슈인 거죠, 거의. 그래서 증거금, 마진콜 뭐 다 똑같다. 그리고 토탈 리턴 수업이나 CFD나 거의 똑같고 장에서 일어나는 거고 마침 거래고 그다음에 돈 주고받는 거 똑같아요. 경제 사이즈 안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토탈 리턴 수합이든 뭐든지 간에 어떻게 생각하면 이자를 먹겠다 하는 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수수료와 이자를 먹겠다. 증권사 입장에서는.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 일이 있고 나서 금감원은 CFD 최저임금을 40%로 예고했어요. 이게 2021년도 7월 5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40%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 신용 그 비율이에요. 주식 있을 때 최저 증거금률 40%. 그래서 어떤 종목은 최저 증거금률이 더 높고 어떤 종목은 낮은 건데 최저가 40이에요. 예. 그러니까 최대한 많이 했어도 2.5배를 했고 나머지 종목은 더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이 기준으로 보면은. 그래가지고 막 최저금은 40% 하고 규제 시작한다고 하고 잔고 4조인데 이거 어떡하냐 차익거래 뭐길래 이렇게 문제가 됐냐 미국에서 그래서 그냥 신용거래랑 유사하게 레버리지 2.5배만 해라. 그래서 원래는 10배였어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이게 그 증권사 광고에 있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수급은 외국인으로 표시돼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꼭 외국인이 아닐 수 있어요. 자체로 하면. 근데 국내 주식의 경우 국내 증권사가 마켓메이커를 해주면은 CFD에 마켓메이커를 해주면은 국내로 잡히겠죠. 증권사로. 근데 뒤에 외국계가 붙으면은 아까 이 그림에서 외국계가 붙어 있으면은 이 유동성 공급자가 외국계가 붙어 있으면 외국인으로 잡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또 명확하게 외국인만 다 되는 건 아니에요. 대체적으로는 국내사들은 안 하고 뒤에 붙여서 있는 CIMB나 뭐 속재이나 기타 많은 회사들이 이거를 붙었죠. 금액이 커지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걸로 또 돈을 버니까 A증권사, K증권사가 시작을 했는데 우르르 계속해서 다 하고 있었죠. 여러 군데가. 예,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CFD 장교 같은 경우도 2019년도에 8천억 대였는데 줄줄줄 올라가서 4조 8천억 찍고 4조 정도가 돼 있는 거죠. 지금 이 상태로 보면. 네. 그랬는데 2021년이에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뭐 국회의원 금감원에서 이 CFD 난리 나고서 비황된 다음에 이런 것들 조사하고 난리였던 거예요. 예. 그래서 그때 당시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런 하나 같은 데서 리포트도 나왔었어요. 그래서 외인들의 순매도는 CFD 계좌에서 과세 회피 물량으로 추정된다 이러면서 다 이런 그림들과 뉴스들이 다 나왔고 CFD 계좌는 외인 수급으로 과도하게 하락하게 만들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이렇게 CFD 때문에 많이 하락한 종목들을 매수하는 것도 좋겠다 뭐 이런 리포트까지 나왔었어요. 이게 2021년도예요. 네. 그런데 2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CFD 사태가 우리나라 발로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과연 CFD의 문제냐는 거죠. CFD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의문의 하한가, 뭐 시총 증발, 그 다음에 금감원 경고에도 앞에서 얘기했듯이 금감원은 경고를 했어요. 나름 최저 증거율을 높이고 뭐 전문 투자가 아닌 사람 웬만하면 하지 마라, 광고도 하지 마라, 뭐 창구 지도도 꽤 한 걸로 제가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CFD 개인 투자가 급증했어요. 왜? 니즈가 있는 거죠. 아, 누구누구 돈 벌었대더라, 누구누구 돈 벌었대더라. 이러니까 이제 개인 투자가 급증하고 그게 이제 그 라대표 같은 그런 사람들이 이용을 한 거고 적은 금액으로 주식을 계속 방어를 해야 되니까 돈을 계속 받아올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돈이 정말로 더 많이 모이고 더 많이 모였다면 CFD까지 안 썼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생각이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냥 시장의 관점이에요. 그냥 시장에서 운용되고 있는 상품들에 대한 관점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이게 뭐 맞다 틀리다 이게 아니라 그냥 시장에 있는 상품들이 어떻게 운용이 되고 어떤 식으로 움직였다라는 거로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CFD 잔고만 3조라고 막 이제 5월 4일자 뉴스에 나오고 미수채권 잠재 부실 천문학 손실 우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때 보시면 어때요? 4조 8천억에서 거의 반토막까지는 아니지만 걔도 많이 줄은 거예요. 3조면은. 근데 그것들을 너무 몇 개 종목에 더 몰려서 가지고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증권사들이 잘 안 했을 가능성도 없잖아 있다. 왜냐하면 종목당 미수금액, CFD, 유동성 이런 것들을 체크하면서 리밋을 정해놓고 분명히 그 아까 얘기한 담보 비율을 정했을 텐데 25%가 40%가 아니라 더 높게 정했을 텐데 그 정한 것보다 이번에 더 빠졌고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유통 물량이라는 부분들, 유동성이란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그냥 넘어가고 있지 않았을까 기계적으로 이런 생각도 들긴 들어요. 그래서 더 타이트하게 관리하게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리고 이제 그래서 결국 사태는 어땠냐면 지금 이렇게 된 거죠. 이제 30%씩 주르르 빠지고 뭐 이렇게 우르르 빠졌죠. 그리고 신용융자도 보시면 2022년 말 대비해서 계속적으로 대차잔고도 늘고 신용융자도 늘고 CFD 결제잔고도 늘었어요. 네,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2022년도 말 대비해서 이때까지는 돈이 많이 모이지 않은 거죠. 제가 생각했을 땐 그래요. 그 전에는 장이 좋았잖아요. 나름 1년간 나빴지만 그 1년 전까지는 좋았잖아요. 그 다음에 1년 전에 처음에 장 올라갈 때는 같이 올라가면서 천천히 올라가는 레벨이었을 거고 그 레벨에서 계속 더 올라갔을 거고 작년에 빠질 때는 얘네들은 관리가 돼서 장이 안 빠졌을 거고 그러니까 돈이 더 모였을 거고 근데 다 장이 빠지니까 파는 사람 나왔을 거고 그러면은 결국은 파는 거 받아주려면 CFD나 신용을 활용해서 계속 받아줬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어느 정도 풀로 찼을 거고 풀로 찬 상태 내에서 대주주 매도가 나오기 시작을 하니까 더 받아줄 돈이 없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퍼실리테이션 데스크 아까 얘기를 했는데 퍼실리테이션 데스크에서 받아가면은 그 퍼실리테이션 데스크도 당연히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일주일 내에 포지션을 정리한다. 이런 룰이 있어요. 퍼실리테이션 데스크는 그 주식 프랍 데스크가 아니기 때문에 기간이 한정돼 있어요. 어떤 데는 3일, 어떤 데는 7일. 제가 근무할 때만 해도 회사에. 그럼 퍼실리테이션 데스크는 너 이거 다 받아서 어떡할 거야? 그러면은 그걸 받은 다음에 그거와 유사한 선물을 매도하던지 해서 일단 해지를 하고 그 종목을 일주일 동안에 다 팔아야 돼요. 그래서 잘 팔면은 수익이고 못 팔면 손해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프랍 데스크랑 똑같아요. 예.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결국은 대주주가 팔면은 그걸 블락으로 넘겼으면 A라는 한 군데의 회사가 아니라 나머지 데들이 결국 다 팔아야 돼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다 팔아야 돼요. 퍼실이 받아갔으면. 진짜로 작전한 게 아니라면 제가 그냥 시장 상황이라고만 생각하고 헤지펀드 블락 트레이드 받아가지고 블락 딜 받아가지고 수익 추구하는 그런 헤지펀드들도 있으니까 그런 데다 막 넘겼을 텐데 그러면 이제 그런 데들이 결국 팔다가 이번엔 터졌다라는 생각이 그냥 들어요. 물론 뭐 뒤에서 다른 게 있었다면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시장 상황만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장에서 정상적으로 거래했다고 치면. 근데 이제 결국 뉴스들 나온 거 보면 소송 제기한 사람 100명 넘게 주장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상 초유의 폰지. 왜냐면 주가 사주고 위에 거 더 사주고 위에 거 더 사주고 하면서 돈 넣고 돈 주고 밑에 받아온 사람 돈 주고 이랬으면 폰지죠 뭐. 그래서 폰지 가능성도 되게 많아 보이고 그 다음에 CFD 사기죄 뭐 원래는 뭐 동의가 없었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지금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법적 문제와 라이센스의 문제예요. 예. 배임이고 뭐 이런 것들은. 그래서 분명히 뭐 제 생각에 처벌을 이번엔 당연히 받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지금 그리고 이제 나오는 또 뉴스들 중에 되게 웃긴 뉴스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공매도 규제가 속된 사태 키웠나? 이것들이 지금 이제 뭐 1일 3일 하면서 계속 버블 제거 기능 마비. 한창 또 공매도 규제해야 된다고 난리를 치더니 공매도 못하게 해야 된다고. 근데 규제 때문에 오히려 급등을 하는데 공매도가 차단돼 있어서 마비됐다. 이런 뉴스들이 나와요. 당연히 공매도를 차단하면은 매수 작전을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지금 작전하는 것처럼 그게 뭐 가치 투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나와서 얘기하시는 분처럼 근데 그 가치 투자라는 부분에 얼마나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서 또 얘기를 해서 또 이것 때문에 공매도를 더 풀지 않을까? 그리고 벌써 제가 듣기로는 코스닥 150이랑 코스피 200 종목만 공매도가 허용됐었는지 아마 다 푸른 걸로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다른 종목도 다 풀어라.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풀기는. 예. 물론 업팅 룰 뭐 여러 가지 공매도 하려면 룰들이 있어요. 자기가 먼저 밀어서 팔면 안 되고 뭐 이런 것들. 그런 여러 가지 룰들은 더 타이트하게 되고 그다음에 그 전산 관리되고 뭐 이런 부분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조금 더 나쁘게 그러니까 좀 잘 관리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은 점점 더 관리를 하겠죠. 그리고 솔직히 외국도 생각보다 공매도 같은 경우도 그 외국 같은 경우는 아예 주식 없이도 막 공매도 하고 그러잖아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도 막 차입 우리나라는 차입
하지 않고 공매도는 완전히 이제 큰일 나는 거고, 예. 예, 완전히 위기로 잡혀가야 될 상황인 거고. 그리고 대부분의 공매도들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으로 증권사들이 일부러 공매도하는 경우는 없어요. 다 실수지. 제 경험에 의하면. 네. 이렇게 잡아가려고 난리치는데 법을 어기면서 공매도에서 돈을 벌겠다고 생각하는 트레이더나 이런 사람들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엊그저께 이제 뉴스 하다가 나왔는데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유튜브 믿고 해외 선물 투자했는데 250억 규모의 투자 사기 피해. 이게 한두 번도 아니죠. 또 나왔어요. 근데 유튜브가 해외 방송을 했고 해외 투자 뭐 블랙 뭐 어쩌고 저쩌고를 사칭을 했고 해외 유명한 회사 이름을 사칭하면서 거기가 해주는 거다. 그래서 웹사이트랑 그다음에 HTS랑 다 사기로 만들고 그걸 가지고 그냥 해가지고 몇백만 원으로 몇천만 원 버는 수익 영상 만들고 뭐 중간에 동영상으로 뭐 돈 너무 많이 벌어서 셔터 내린다고 막 이제 더 후킹하고 그다음에 근데 이게 다 가짜 프로그램이에요. 그리고 다 대포 통장 107명 거래 3천억 100명인데 250억이 투자 사기예요. 그럼 다 억대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 클릭하시면은 들어가서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왜 일어났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CFD 사태가 왜 일어났는가? 이게 그러면은 저 작전한 사람만 문제인가? 그거는 이제 나머지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는 거고, 저는 좀 더 한 단계 나아가서 결국 나는 이렇게 될 가능성이 없는가를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종목 하나 찍어주세요. 이렇게 이제 제가 제일 많이 질문 중에 하나예요. 너 뭐 하냐? 그럼 증권사에서 뭐 풀업해요. 이러면은 제일 듣는 질문. 좋은 상품 없나요? 종목 하나 찍어주세요. 올라갈 거. 저도 뭐 이제 뭐 주식이나 이런 거 잘하시는 분들 만나면 저도 농담 삼아 이런 얘기 해요. 하지만 저는 제가 공부를 해서 제가 확신을 생기지 않는 한은 그 주식을 사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자기가 샀으면 자기가 책임지는 거죠. 예. 그냥 지금 저런 부분들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저 스스로도 물음표를 던져지는 거예요. 이번 같은 경우도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작전에 이용돼서 상승하기 바라지 않는가라고 질문을 던지면은 공매도로 하락하는 거를 바라지 않는 건 바라지 않아요. 그건 확실하게. 근데 작전에서 주식이 올라갈 수 있는 거는 뭐 내가 작전한 거 아니니까 작전에서 올려주면 땡큐지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으세요? 나는. 예. 그럼 주식을 샀으면 올라가는 걸 다 원해서 샀으니까 그게 적정 가격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적정 가격이 10년 걸린다. 머리 아프잖아요. 그냥 한두 달 만에 작전해서 10년간 그 저평가 없애줬으면 좋겠잖아요. 그걸 갖다가 이제 더 같이 모여가지고 작전해서 올리고 아니면 수급을 조절하거나 종가 관리하고 이러면 다 작전이 되는 거고. 근데 내가 안 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높여준 다음에 거기다 팔고 나오면 나는 좋잖아요. 그런 마음 안 가지고 있냐 이거죠, 우리도. 우리도 가지고 있고 저도 가지고 있어요, 당연히. 주식 가지고 있으면 내가 산 주식 올랐으면 좋겠죠. 하지만 이런 마음을 갖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것 같구나라는 생각이 이번에 들었어요. 그래서 언제나 고수익을 원하는 나. 그리고 그러면은 나도 잠재적인 피해자고 가해자가 될 수 있지 않나? 그러면은 결국 탐욕이 결국 손실의 근본 원인이지 않을까? 그러면은 투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진짜로 큰 손익을 바라는 사람들은 수익을 바라는 사람들은 스스로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 맞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질 생각을 해야 되고 그렇게 안 할 거라면 탐욕을 바라지 말고 그냥 진짜로 패시브 그냥 ETF 사서 장기 투자 하던가 이런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너무 쉽게 그냥 안전하게 이게 말이 제일 중요해요. 꼭 안전한 10% 가져오라고 해요. 안전한 10%가 어디 있어요? 금리가 1%대인데 상품 들고 가면 안전한 10% 가져오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끝이 없는 딜레마? 챗바뀐 거죠. 아까 앞에서 제가 이거를 쭉 보여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2021년, 2022년, 2024년 매년이에요, 매년. 종목만 바뀌었지 결국 차트 똑같은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럼 이게 왜 일어났냐는 거죠. 이게 저런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일어났냐. 그러면 그걸 봤을 때는 그것도 물론 맞죠. 그 사람들을 처벌해서 그 사람들을 싹 없애야 되는데 언제나 이런 사람들은 계속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 우리는 이런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결국 나의 탐욕을 내가 관리를 잘하고 리스크 관리나 이런 부분들을 관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 금융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5개명 이거는 제가 그냥 대충 적은 다음에 챗GPT한테 금융사기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물어봤더니 제가 얘기한 이 5가지가 거의 똑같은 답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5개를 가져온 게 돈 많이 벌어준다 얘기하면 높은 수익률을 약속하면 이건 다 X,
무조건 리스크 대비 리턴은 유사해요.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가 높아져야만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당연히 리스크가 크다는 얘기예요. 많이 벌어준다는 얘기는 그냥 공짜는 없다 라고 보시면 되고, 빨리 돈 보내라 하면서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것도 거의 금융사기다 라고 보시면 돼요. 선입금 요구하는 거는 금융사나 이런 데서는 절대 하지 않아요. 나만 아는 정보로 돈 벌어준다 뭐 이러는 거 X. 서비스 정보가 부족하거나 불명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상품 설명 같은 거 하지 않아요. 네. 그냥 나만 아는 정보로 버니까 뭐 나눠 먹자 뭐 이런 식의 발언들. 그 다음에 큰 기회 놓친다. 이번 거 완전 누가 투자했다. 뭐 재벌 누가 투자했다. 뭐가 했다 하면서 큰 기회 놓치는 거다. 그 다음에 이번에도 되게 웃긴 거는 뭐 그 병원 원장님이 돈을 너무 많이 버니까 밑에 있는 직원들까지 제 것도 넣어주세요, 제 것도 넣어주세요 해가지고 넣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손해보는 것들, 그러니까 누가 뭐 했다더라, 누가 돈 벌었다더라, 이런 것들, 큰 게 놓치더라. 나도 쉽게 돈 벌기를 원하는 거죠. 기본적인 마음속에서. 그 다음에 인가 비인가는 나름 중요해요. 왜냐하면 인가 금융사를 받고 사기를 치는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아요. 예. 그래서 라임 사태가 물론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라임 사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확정금리가 높으면 무조건 의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확정금리 높은 건 있을 수 없어요, 세상에.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기본적으로만 생각을 하면 사기를 당하진 않을 수 있으니까, 깨질 때 깨지더라도 내가 잘못해서 깨지는 게 속 편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저희 방에 계신 분들은 전혀 뭐 이런 거를 당하지 않을 것 같아요. 홀릭스 방에도 너무 이제 프로페셔널 하신 분들도 많고 공부 열심히 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하지만 우리도 저보고한테 제가 질문을 던져봤거든요. 아까 저런 상태로 1년에 막 2배, 3배, 4배씩 만들어주는 걸로 하고 다른 사람들 제가 아는 지인들 다 들어가 있고 막 이런 상태가 됐는데 너 저한테 와가지고 한 1,000만 원만 넣어봐, 뭐 500만 원만 넣어봐, 뭐 이랬으면 넣지 않았을까? 거기다가 이제 막 예를 들면 3억 이하는 안 받아줘 이러면서 더 이제 자극을 하면은 화나서 네. 더 막 돈을 모아서 넣었을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나라도 거기에서 안전하게 자유롭진 않을 수 있다. 저같이 막 몇십 년 동안 산타 팔다 한 사람이라도 결국은 탐욕이라는 거는 은연중에 약간은 자기가 노력하지 않고 돈을 쉽게 많이 벌고자 하는 마음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해결할 방법이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